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I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중국사 하겠습니다. 지금 춘추전국시대 공부하고 있는데, 춘추시대는 중국 고대사에서 매우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특히 전국시대는 그야말로 약육강식, 약하면 잡혀먹는 거죠. 약하면 잡혀먹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 사회적으로는 극도로 혼란했던 이 시기에 동시에 중국은 이 시기를 제재백가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제자는 많은 학자들이라는 뜻이고, 백가는 많은 학파들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백가는 많은 학자들과 많은 학파라는 뜻이죠. 춘추 전국시대는 혼란했지만 사람들이, 학자들이 자기의 사상을, 자기의 생각을 제한 없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또 기회의 시기이기도 했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막 억압하고 강제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억압하고 강제하는 시대는 오히려 나라가 통일된 시대. 진나라가 그러니까 분소갱유해서 어떻게 했어요? 학자들을 다 땅에 묻어 죽였잖아요. 주나라의 수도가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겨간 게 기원전 770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는 기원전 221년까지 그 기간을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제자 백가의 시대도 그 시대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8세기부터 3세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춘추 전국시대. 근데 제자 백가 시대도 8세기부터 3세기. 이게 겹치는 거죠.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가장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시기가 이 인류사에서, 중국사에서 가장 사상적으로 발달한 시기라고요. 이게 겹쳐요. 그런데 공자는 그 중간쯤에 태어난 거죠. 기원전 551년경에 태어나서 479년경에 죽었죠. 중국에서 철학과 사상이 이렇게 발달하던 이 제자백가의 시대 때, 재밌게도 서양에서도, 서양 철학의 시초는 그리스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리스에서 그리스 철학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공자가 죽은 다음에 9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당시 그리스는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에 있는 도시들이 다 폐허가 됐는데 그걸 막 재건하던 시기거든요. 사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 반도가 계속 평화로웠던 건 아니에요. 한 50년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그 이후에는 공동의 정이 없어진 다음에 델로스 동맹이라고 해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 그리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스파르타 동맹이 30년간 내전을 합니다. 내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하여간 같은 그리스 국가들끼리 반으로 나눠갖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30년간. 근데 그 기간에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제자인 이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서양 철학에 모든 걸 다 형성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활동한 시대가 다 이 시대예요. 이 혼란했던 시대. 비슷하죠. 춘추 전국시대 때 공자가 나타난 거랑 이런 펠로폰네소스 전쟁 전후로 해서 이런 사상가들이 나타난 것들. 우리가 세계사 공부하다 보면 제가 자꾸 이스라엘 얘기하고 성경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게 방송을 듣는 분들은 너무 왜 자꾸 세계사 공부하는데 종교, 이스라엘 얘기하나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서구 문화는 두 축이 헬레니즘은 그리스고, 하나는 헤브라이즘이에요. 헤브라이즘은 이스라엘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성경. 곧.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세계사 하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도 이 시기, 바로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나온 이 5세기, 4세기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고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적이고, 그런 위험하고 힘든 시기, 그 시기 때 이스라엘은 헤브라이즘의 기초가 되는 토라를 완성했어요. 토라는 구약 성경의 맨 앞에 있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잖아요. 모세 오경. 물론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다는 사람도 있고 그 후대에 썼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세가 쓰건 모세가 쓰지 않았건 5세기, 4세기에 가면은 그때 토라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거는 누군가 갑자기 쓴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심지어 모세 시대부터 내려져 오던 구전들 혹은 글들 그런 단편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그때 완전하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인류 역사에 성경만큼 영향력을 미친 책이 어디 있어요? 인류 역사에. 그런 문헌을 이때 확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히 환경에 따라서 한없이 추락하는 게 아니고 춘추 전국시대나 혹은 내전으로 인한 그리스 시대나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어려운 시대에 한없이 낭망하고 추락하는 거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상적으로는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고향의 시대, 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게 사람인 거죠. 이런 면에서 인간은 대단한 존재죠.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는 단순히 중국만 봤을 때 중국의 사상가들이 다 나온 시대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그리고 서양까지도 인류의 사상과 철학, 사상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시기였다. 그런 면에서 8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했지만 사회 경제 사상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춘추 전국시대는 중국의 그런 전통 사회의 기본 질서를 확립을 했어요. 또 그 이후 중국 역사에서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창조적인 시대이기도 해요. 이때가 제약이 없는 한마디로 기회의 시대이지요. 어제 공부했듯이 조나라에서는 새 신하들이 나라를 나눠서 서로 왕이 됐잖아요. 이건 되게 나쁜 시대네. 이거 자체가 이미 국가주의, 유교주의에 빠져가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능력 있어서 나라를 전복시키면 어때요? 그럼 더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인 시대에는 그리고 유교가 지배하는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역적, 나쁜 사람들이지만 춘추 전국시대 때는 그런 게 아니죠. 왜 역적이에요? 날 때부터 군주가 어리고 날 때부터 신하가 어렸어요. 똑같지. 이런 마음으로 능력이 있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나라가 무너지고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가 나왔다는 건 유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되게 페르네 시대일 수 있겠지만 그 훗날 나오는 유교적인 입장인 거고 주왕실 도덕의 입장인 거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기회의 시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일본도 전국시대가 있었어요. 이 혼란했던 전국시대가 중국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일본도 전국시대가 있었죠. 일본도 전국시대가 있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전국시대에는 기회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사람들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에요? 가문이 형편없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농민 출신. 아주 최하에. 그런데 그 사람이 전국시대라는 기회의 시대를 얻었기 때문에 관백이라는 당시 천황 밑으로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까지 오른 거거든요.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요. 유방도 농민 출신이잖아요. 중국에서도. 근데 유방도 이런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다음 진나라 나왔지만 진나라도 잠깐 지났기 때문에 그런 혼란의 시대였기 때문에 유방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황제가 돼서 한나라를 세운 거죠. 아니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농민 출신인데 한나라는 그 이후에 계급사회로 도입하면서 유교를 도입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되거나 황제가 되는 것들을 다 막아놨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자기들의 시조인 황제는 농민으로서 반란 일으켜갖고 황제가 된 건데. 하여간 이 시대는 철제 농기구와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그 전까지 철제가 있었죠, 중국도. 그런데 철이 귀하기 때문에 일반인들까지 다 퍼져가지고 농기구를 쓰진 않는다고요. 근데 철이 농기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농업에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농업이 굉장히 발달하겠죠. 발달합니다. 생산량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예전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시족이 다 모여서 함께 해야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죠. 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가족 단위로 생활이 되고 가족 단위의 생활이 되면서 사유재산 제도가 발달하게 됩니다.
수공업과 소금, 철 등을 매매하면서 상업이 발달하고요. 화폐가 널리 유통되었고, 그리고 군사적인 면에서도 철기가 더 강하게 보급되면서 전쟁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죠. 부국강변을 원하는 제후들은 자신의 땅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중한 집권적인 관리제도와 이 군연제를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사실은 더 힘들어지죠. 왜? 군주들이 백성들을 엄격하게 다스리거든요. 왜? 농사도 시켜야 되고 또 군복무도 시켜야 되고 또 관리가 엄격해집니다. 이런 시대에 제자 박가들은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와 규범이 무엇인가 고민했고, 그거를 각 나라의 군주들에게 제시해서 이 혼란했던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죠.